자, 교재는 366페이지부터 할 겁니다, 지금. 자, 세입자를 보호하는 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 줄여서 얘기할 때 주임법 이렇게 얘기하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렇게요. 일단은 그 366페이지 보시면 이 적용되는 거 관련해서 이게 이제 주거용 세입자, 주택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적용 범위 이렇게 나오는 것 중에서요. 외국인 있죠. 요새 외국인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자, 외국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외국인도 보호가 되는 걸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를 받겠습니까요? 법인은 보호가 안 되는 걸로. 예. 왜냐면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주거생활을 위해 주거생활 안정 이거거든요. 목적이. 근데 법인은 주거생활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예. 다만 예외적으로요. 법인도 보호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면 LH공사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세입자 여주는 사람 중에 보면 LH공사가 임차인이 돼서 세를 얻어요, 하나를. 그래서 이제 무주택 서민한테 아주 싸게 빌려줘요. 일종의 전대차예요, 전대차. 그런 경우 꽤 있거든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LH공사가 세입자가 되지 않고 LH공사가 어떤 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무주택 서민한테 세를 놔. 그런 방법도 하나 있고, 아니면 LH공사가 스스로 임차인이 돼. 그래가지고 무주택 서민한테 또 세를 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번째 형태가 됐을 때 여기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누가 보호받는 거요? LH공사가. LH공사가 보호받는 거요? LH공사 임차인이 되는 경우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중요합니다. 반가로 2번에 보면 예외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택 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LH공사예요. 주택을 임차한 뒤에 LH공사가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넘겨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예외적으로 적용되더라. 예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여기 보면 고시원에 어떤 사람이 고시원에 주민등록 옮겨놨습니다. 그러면 고시원에 사는 그 사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겠습니까? 고시원에 주소 옮겨놨어. 살고 있어.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고시원은 어떤 곳이냐면 일시적으로 살기 위한 장소예요. 그래서 이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 제일 끝줄 부분에 보시면요. 가로 2번의 둘째 줄 끝부분 일시 사용으로 위한 임대차가 이미 명백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누구라고 예를 들어 놓으셔야 돼? 고시원. 그죠? 고시원에 살고 있다고 해서 전입신고 해놨다고 해서 주임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예. 일시적으로 사는 거거든. 왜냐면 고시원 사는 사람들은 좀 이따 또 따로 딴 데로 옮기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호해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 보호하는 장치 중에서 두 번째 오른쪽 페이지 나와 있는 최단 존속 기간의 보장이다 이렇게. 자,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예를 들어서 6개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 기간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법은 6개월 이렇게 해도 이 사람이 뭐예요? 2년으로 보는 거예요. 6개월 계약해도 최소한 몇 년은 살고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세입자한테. 2년 이렇게 하면. 1년을 계약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2년 이렇게 되겠지. 예? 2년이 돼버려요. 자, 계약 기간을 그러니까 최소한 몇 년은 살고 나올 수 있도록 해요? 2년은 살고 나올 수 있게. 계약을 이렇게 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을 예를 들어서 3년을 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이 사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3년인 거예요. 3년인데 2년 주는 건 아니고. 그죠? 3년 계약했으면 3년. 2년 밑으로 계약하면 2년 이렇게 되는 거지.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 1년을 계약했잖아. 1년. 근데 임차인이 1년 계약했으니까 나 1년만 살고 나갈래? 그러면 그래서 보증금 빼달라고 하면 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임차인은 계약을 1년 했을 때 1년을 자기가 주장할 수 있고, 그죠? 아니면 2년이야. 나 1년 더 살 거야. 계약서 이렇게 썼지만 라고 할 수 있어. 누구는? 임차인은. 근데 임대인은 너 계약서에 1년 썼으니까 1년 다 살았잖아. 나가. 못한다고. 최소한 2년은 각오할 것. 임대인은요. 네, 그런 뜻이야. 그런 얘기가 가로 1번에 나와 있으니까요. 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본다고요? 2년. 그렇지만 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다. 그 얘기 지금 설명드린 거죠? 임대인은 관련 없고. 예. 됐어요. 나머지 다 필요 없고요. 이제 대항력으로 갑니다. 대항력. 자, 대항력은 요게 물권에나 인정되는 게 대항력입니다. 물권. 원래 분묘기지권은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분묘기지권. 분묘기지권. 물권입니다. 분묘기지권자가 있는데, 생겼는데 땅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때 분묘기지권자인 이 사람은 땅 주인, 새 땅 주인한테도 자신의 분묘기지권을 계속해서 주장할 수 있죠. 그게 대항력이죠. 그럼 새 땅 주인은 내가 이제 땅 주인이 됐고 너한테 내가 분묘 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 분묘 이장해라고 요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분묘기지권자한테 뭐가 생겨서? 대항력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대항력이요. 대항력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돼요. 네. 그런데 주택 임차인 같은 경우는 분묘기지권자하고 다르게 주택 임차인은 채권자. 임차권이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에 들어가니까 이럴 때 만약에 임차권자인 A가 주인이 을로 바뀌었다. 근데 여기 지금 임차인이 A예요. 그럼 임차인은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죠. 요렇게 갑이랑. 근데 주인이 바뀌었죠. 매매를 통해서 바뀌었죠.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새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원래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게 되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주인이 바뀌면 다 쫓겨나는 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요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을 때는 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어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데 임차권 등기를 주인들이 잘 안 해주니까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주민등록, 전입신고. 정확히 얘기하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그걸 인도라고 그래요. 인도. 그 다음에 주민등록이 어떻게 전입신고가 돼 있을 것. 이게 대항요건이에요. 대항하기 위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그 요건, 전제 요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을까? 이거 전입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등기된 거하고 똑같이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한테 자신의 임차권을 계속 주장할 수 있죠. 그게 뭐예요? 대항력. 주인이 바뀌었을 때 이게 상속을 통해서 바뀌든 증여를 통해서 바뀌든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바뀌든 뭘 통해서 바뀌든 간에 주인 바뀌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이것만 갖추고 있다 그러면 새 주인한테도 자신의 임차권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어서 원래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 기간이 2년이었는데 1년 만에 집이 팔렸어요. 그럼 남은 기간 1년이 있죠. 그 기간 동안에는 을한테 나 1년 살 수 있는 기간이 남았어. 나 1년 동안 살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못 쫓아낸다는 얘기죠. 그게 대항력이에요. 그게. 다만 2년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이 사람이 나가라고 그랬으면 나가야 됩니다. 2년 살았으니까 나가야 되는데 나갈 때는 이 사람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자신이 원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3억에 살았다 그러면 3억을 여기에 줬겠지만 나중에 나갈 때는 이 3억을 누구한테 받아서 나가죠? 을한테 받아서 나갈 수 있다. 만약에 을이 3억을 안 빼주면 빼줄 때까지 안 나가고 버티는 것도 뭐다? 대항력이다. 그죠? 그래서 나갈 때는 보증금 3억을 여기서 받아서 나간다. 요때 을은요. 자, 이런 집을 사거나 이렇게 되면 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 빼줄 의무도 승계한다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 바뀌어도 계속 자신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거예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예를 들어서 1월 7일 날 되었다 그러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기냐면 다음 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8일이겠죠? 근데 우리 해석을 할 때 우리 판례는 0시라고 해석을 해. 그래서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판례가 많은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제대로 한 것이야?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판례가 많죠. 예를 들어서 다가구예요. 다가구 원룸. 거기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어요. 그 다가구 주택의 예를 들어서 건물 번호에다가 전입신고했어. 호수는 뭐 101호부터 쭉 있는데 호수는 안 하고 건물 번호에까지 전입신고했어요. 그러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있다는 거죠. 다가구 주택일 때는 등기부가 하나거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건물 번호까지만 주소가 맞으면 오케이야. 근데 만약에 빌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건물 번호까지만 맞으면 안 되고 호수까지 맞아야 되는 말이야. 다 세대는 주인이 여러 명이니까 그 세입자 같은 경우는 자기가 103호에 살고 있다면 103호까지 주소가 맞아야 보호된다는 거겠죠. 그런 판례가 많아요. 그 다음에 핵심은 뭐냐? 대항력의 핵심은 경매예요. 경매. 여러분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나오는 내용들의 거의 대부분은 경매에서 나온 판례들이에요. 자, 여기 지금 집주인이 갑입니다. 지금 을한테 경락이 돼서 경매가 낙찰돼서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요. 그런데 갑은 원래 A은행에서 근저당 설정해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고요. 갑이 주인이요. B라는 세입자가 이 대출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세입자가 들어갔어요. 임차인이요. 세입자는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전입신고. 그랬는데 그냥 경매 넘어간 겁니다. 여기서 이자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이 집을 갖다가 경매로 넘긴 거예요. 그래서 등기부에 보면 갑부에 경매에 넘어갔다라고 등기가 떠요.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근저당이 설정된 걸 보고 들어간 세입자예요. 근데 경매에 넘어갔죠, 지금. 그래서 낙찰자가 나왔죠, 지금. 근데 이 세입자는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나요? 갖추고 있잖아요, 대항 요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니까 경매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어도 새 주인한테 자신의 대항력을 계속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없죠, 이게? 대항 요건을 갖췄지만 선순위로 근저당 같은 대출이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간 후순위 세입자여서 이런 세입자는 경매에서만큼은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에 대항력을 인정하면 이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입자의 보증금이 3억이다 그러면 이 3억을 만약에 대항력을 인정해버리면 이거 을이 3억을 떠안아야 되니까 3억을 나중에 빼줘야 되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을은 입찰 들어갈 때 3억만큼 줄여서 입찰을 적을 거고 입찰가를 이 사람이 3억만큼 줄여서 입찰가를 적어서 낙찰받으면 그 돈이 배당으로 흘러갈 텐데 배당에선 1등으로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갈 것이야 이 사람이. 근데 3억만큼 줄여서 입찰을 갖다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사람이 배당을 다 못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잘못하면. 이걸 인정하면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보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후순위잖아요. 이 사람한테 대항력을 인정하게 되면 선순위 건저당권자를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이때는 인정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경매에서는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후순위 세입자 이렇게 하면 경매에서는 후순위 세입자예요. 그러면 대항력이 없어요.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고 해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경매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요걸 이해하셔야 대항력을 이해한 거다. 그죠? 교재 보면 우리 교재 막 잔뜩 써놨습니다만 시험에 나오는 거 별로 없어요. 368페이지 보시게 되면 네모 4번에 가로 1번에 첫째 줄하고 둘째 줄까지요. 그 넷째 줄까지 쭉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 대항력입니다. 대항력. 나머지는 지금 뭐 신경 안 쓰셔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 볼 겁니다. 그 개념을 갖다 여러분 기초 개념을 보셔야 돼. 우선 변제권. 칠판을 보셔야 됩니다. 큰 줄기는 몇 개 되지 않아요. 앞으로 우리 공부할 때 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공부할 때 요런 내용 위주로 공부하고 판례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고 그러면 돼요. 우선 변제권은 이게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에나 인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입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라고 하는 게 원래 없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입자가 보증금을 갖다가 뭐 5억을 넣어놓고 살고 있어. 근데 경매에 넘어갔어.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한다면 이 세입자는 보증금을 다 날려. 잘못하면 왜냐면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배당에서 꼴등이거든. 근데 앞에서 은행들이 막 다 배당을 받아가면 이 사람 보증금 7억을 넣어놓고도 떼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갖다가 좀 보호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가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면제권은 어느 때 인정을 받느냐? 이 세입자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이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 공증사무실, 법원 등기소 이런 데 가면 확정일자 이렇게 네모난 걸 찍어줘. 이게 확정일자야. 오늘이 며칠이에요? 27일인가요? 그러면 12월 27일 이렇게 날짜가 찍혀 있어. 이게 확정일자예요. 그날 그 날짜를 찍어줘. 절대 소급해서 안 찍어주고 이게 확정일자예요. 그러니까 전입신고 돼 있으면서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면제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선면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1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선이란 말이 있지만 배당에서 받을 때 자기보다 후순위 권리로 인정되는 사람, 후순위자보다는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권리 그 정도고 자기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있다 그러면 선순위 권리자보다는 뭐예요? 나중에 배당을 받아가요. 그러니까 이 우선면제권은 1등이다 이게 아니고 순서대로 등수대로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 정도예요. 꼴등으로 밀리지 않고요. 그죠?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전입 날짜가 1월 7일이고 확정일자를 1월 7일 날 받았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시점, 등수를 매기는 기준 시점이 언제가 될까요? 전입신고도 1월 8일 날 효력이 생기는 거고 1월 8일이잖아.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요건 그날 생겨요. 확정일자는 1월 7일 날 효력이 생기니까 두 개가 다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거든. 그럼 우선면제권은 언제 생기는 거예요? 1월 8일 0시에 생기는 거야. 이것도 아까 대항력도 전입신고한 다음날 대항력 생겼었죠. 아까 전입신고한 다음날 우선면제권도 만약에 여기서 두 개가 다 효력을 발생시켜야 되는데 전입이 요때고 확정일자가 요때인데 둘 다 같은 날이다 그러면 우선면제권은 1월 8일이야. 반대로 만약에 전입이 1월 6일이고 확정일자 1월 7일이야. 이렇다면 이 사람은 등수 매길 때 우선면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준 시점이 되는 날은 언제가 될까요? 1월 7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실제 실무적으로 보면 확정일자를 먼저 받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를 먼저 쓰니까. 확정일자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주소를 그 다음에 옮겼어요.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그래서 이 사람이 확정일자는 1월 6일이고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가 1월 7일입니다. 이 세입자는 배당에서 등수를 매길 때 그래서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써먹을 때 말이에요. 언제가 기준일이 되는 거예요? 등수 매길 때는 1월 8일 0시. 하여간 요건 중에 전입신고가 나면 무조건 다음날 0시로 넘어간다.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사례 하나를 보고서 답으로 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판례가 많은 것은 우선면제권에 대한 판례가 많은 게 아니에요. 대항력에 대한 판례가 제일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집주인이 갑입니다. 그리고 여기 A은행이 있는데 A은행은 근저당 설정이 돼 있고 여기요. 여기가 2억이요. 대출금이. B가 요 세입자입니다. 갑집에 사는 세입자. 요거 임차인입니다. 세입자 보증금이 2억이 돼요. 근데 이 세입자는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C가 있는데요. C는 누구냐? 그러니까 은행이에요. C도. 근저당이요. 은행이요.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는 대출금이 또 여기도 2억이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좀 1번, 2번, 3번은 이제 그 순서예요. 순서. 아까 그 따져봤던 거에 따라서 나열한 거예요. 이랬다가 이제 경매 넘겼습니다. 경매 넘긴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여기는요. A은행이 이자 안 내고 그러니까 경매를 넘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을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을이 얼마에 낙찰을 받았냐면 낙찰가가 4억이에요. 그러면 4억이 요게 배당금으로 흘러간 거예요. 배당에서 받을 때 누가 배당 순위가 등수가 제일 빠릅니까?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A은행이 제일 빠르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세입자는요.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확정일자 안 받아놔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억 중에서 2억 빼고 나머지 2억은 여기서 받아가죠. 근저당권자는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 푼도 못 받아요. 꼴등이 꼴등 2억 여기는 빵원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 세입자는 이렇게 됐을 때 을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해요? 없다고 해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후순위 세입자죠. 경매에서 요즘 경매에 후순위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까? 따져보니까 우선면제권도 확정일자를 안 받아서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정말 그렇죠? 비참한 거예요. 쫓겨나죠? 한 푼도 못 건지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착실하게 확정일자를 요때 받아놨다면 그 확정일자 받은 날이 이거보다 빠르다면 그때는 상황이 틀려지죠?
이럴 때는 이런 상황이라면 대항력이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 여전히 없어요. 대항력은 인도 전입신고, 요 전입신고 가지고만 따지는 거예요. 그거보다 지금 뭐요?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여전히 없는데 확정일자를 받아놨고 그게 이거보다 빠르다면 그때는 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는 2억을 건지겠죠. 여기가 1등, 여기가 2등 해서 건지겠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일단 빨리 받아두고 보는 것이 좋다. 어? 이때 확정일자 어디서 받을까요?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그죠? 공증사무실 이런 데서 받는 게 확정일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 자, 371페이지 보시면 우선 면접권 나온 게 있어요. 가로 1번 임차주택이 경매라든지 공매로 인해서 매각된 경우 임차인이 환가 대금에서 보증금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에 채권자보다 우선해갖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그죠? 우선 면접권 하면 권능을 얘기하는 거 권리라기보다는.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보면, 자,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대항력과 대항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게 대항 요건을 의미해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뭐까지 받아야 됩니까?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또 이번에 374페이지입니다. 이번에는 최우선 면접권입니다. 최우선 변제권 이렇게 하는 거니. 최자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 최우선 면접권은 저당권 같은 담보 물건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한테만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1등으로 배당받아간다 이런 거예요. 이게 1등으로. 그래서 최우선이. 그러려면 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고 이렇게. 그 주민등록 된 것이 늦어도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어. 확정일자는 등수 매기려고 받도록 하는 거야. 확정일자는 등수 매기려고. 근데 이것은요,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이 혹시 후순위라도 선순위 권리자를 제끼고 받아가는 거니까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어요. 이건 등수 매기는 게 아니야. 선순위가 있을지라도 이 사람 같은 경우 세치기를 한다고. 이 사람은요, 그래서 소액보증금에 해당돼서 사회적 약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니죠. 전입신고하고 뭐예요? 소액에 들어가면 됩니다. 이 소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마다 좀 틀립니다.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지역마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뭐 1억 1,000만 원 이하가 소액이라고 그러고 그 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액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면 이때는 최우선 면접권이라고 돼서 혹시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지라도 선순위 권리자를 제껴버리고 세치기해서 받아가는 거예요. 다만 선순위 권리자를 제끼고 받아가는 게 되나서 보증금 전부를 다 받아가진 않고 보증금 중에서 법이 허용하는 일정 금액까지만 받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고 그래요. 보증금 전부를 받아가는 게 아니죠. 보증금 중 뭐예요? 법이 허용하는 일정 금액을 갖다가 1등으로 배당받아가는 거다. 이게 최우선 면제예요. 요게. 아까 우선 면제는 보증금, 배당이 허락하는 한 보증금 전부를 배당받아갔었죠. 아까? 배당금이 나오는 한. 근데 여기는 배당금이 넉넉하더라도 보증금 중에서 법이 정한 일정액까지만 받아간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집주인이 갑입니다. 이게 경매를 통해서 의리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 선순위로 A은행이 있어요. 근데 A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은 근저당인데, 자, 대출 채권이 2억 있는 상태요. B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자, B 세입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보증금이 1억이야. 지역은 서울 지역입니다.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넘어갔습니다. 경매 등기. 경매를 넘긴 사람은 요 사람, A은행. 경매를 넘긴 거죠. 세입자, 요 사람은 지금 보니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일자는 안 받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하나씩 복습을 해봐요. 첫 번째. 이 세입자는 경매를 통해서 을한테 낙찰을 했을 때 이 세입자는 대항력이 있을까요? 대항력? 없습니다. 후순위 세입자요. 자, 우선 면접권이 있습니까? 확정일자 안 받았죠. 확정일자 없잖아요. 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서울 지역에서는 지금 보니까 대항 요건을 갖췄고 그 대항 요건이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그죠? 경매 등기 전까지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경매보다 빠르잖아. 그리고 보증금
1억이다 그러면 서울지역에서 1억은 소액이 들어갑니다. 소액이면서 지금 보니까 소액이면서 대항력권을 갖추고 있다. 그러면 세치기가 됩니다. 세치기가. 여기서 낙찰을 받을 때 을이 얼마에 낙찰을 받아놨냐면 이걸 갖다 2억에 낙찰을 받았다. 이렇게. 그럼 배당을 할 때 이건 최우선 면접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되다 보니까 배당이 어떻게 되느냐. 최우선 면접권이 먼저 나오는데 이 세입자 B가 1억 중에서 세입자 B가 1억 중에서 얼마를요. 3,700을 최우선 면제 받아갑니다. 조문에 따라서. 예. 그리고 나서 우선 면제를 통해서 A가 얼마를 가져갑니까? 2억 다 못 가져가죠 이제. 지금 배당금이 2억 남았으니까. 그럼 요거 3,700을 뺀 1억 6,300만 원 가져가겠네. A가 좀 피해를 보네요. 그렇지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세치기를 허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배당은 실제 배당은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게 뭐예요? 최우선 면제권. 그냥 의미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교재는 374페이지. 374페이지 보시면 거기요. 네모 6번에 가로 1번의 찻줄. 자, 374페이지 네모 6번에 가로 1번이요. 임차인이 경락된 매각대금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나중에 보실 거고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선순위 담보 물권자 그 밖에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한다. 길게 써놨는데 자 선순위 권리자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세입자가 세치기 한다. 세치기 할 수 있는 권능을 뭐라고 불러요? 최우선 면제권. 이렇게. 그러려면 가로 2번에 있는 것처럼 경매 등기 전에 뭘 갖춰야 되고요? 대항력권. 그리고 확정일자는 필요 없습니다만 뭘 갖춰야 됩니까? 어디에 해당돼야 됩니까? 소액에 해당돼야 됩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해야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중에 아시면 되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375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박스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억 1,000만 원 이하가 소액이고 얼마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게 해주나요? 3,700이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정비계 과매력제 권역 두 번째 거요. 과매력제 권역이나 그 다음에 세종시나 용인시나 화성시 여기 광명시도 과매력제 권역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명시 같은 경우는 1억 이하일 때 뭐예요? 소액이다. 얼마를 최우선 면제 받게 해줘요? 3,400까지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게 서울이 아니고 광명이면 어떻게 돼요? 똑같습니다. 광명이다 그러면 소액에 들어갑니까? 소액이죠? 얼마로 최우선 변제 받습니까? 3,700이 아니고 400이다. 이렇게만 바뀔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6페이지. 자, 들으셔야 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요. IMF 때 생긴 제도예요. 이게 우리 사회과학 쪽에서 보면 이게 발명이에요, 발명. IMF 때 세입자들이 이사 간다고 다 얘기를 했어요. 계약기간 끝나서. 그런데 세가 안 나가니까, 세가 안 빠지니까 주인들이 뭐예요? 보증금을 못 빼주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직장 문제 때문에 이사 가야 되고, 학교 문제 때문에 주소 옮겨야 되고, 그게 지금 현실이요.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버리면, 주소 빼면, 대항력권을 상실해가지고, 대항력이나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옮기고 이사 가야 되는데, 꼼짝없이 거기 눌러 앉아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애가 타겠죠. 보증금 빨리 나와서 빨리 이사 가면 좋은데, 응? 그랬을 때, 여기서 발명한 게 뭐냐면, 좋다. 그러면, 이럴 때는 그냥, 혼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법원에 해가지고 그럼 법원에서는 이제 못 받은 돈이 있다는 게 확인만 되면 등기소에 촉탁을 해가지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가 뜨게 만드는 거예요. 혼자서 임차권 등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놓고 이사를 가고 주소 옮기고 막 그래도 대항력권은 잃지 않는 걸로 평가를 해주겠다. 그렇게 판단해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가고 싶거나 주소 옮기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이제. 계약기간 끝났는데 보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가서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등기를 딱 내면 등기부에서 임차권 등기된 걸 확인하고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죠. 그게 뭐예요?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제다. 혼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게 특징. 그래서 우리 교재 보면 376페이지에 보면 네모 7번이 있고요. 반가로 1번 임대차가 끝났어야 돼요.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야 돼요. 그때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다가 어떻게 해요? 혼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해서 등기를 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거론해놓으면 이제 이사 가거나 막 주소 옮겨도 괜찮다. 이 말이죠. 거기까지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어디 가냐면 382페이지 갑니다. 자, 여기 이제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아니고 이번에는 뭐로 바뀝니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그래서 이것도 줄여서 얘기할 때는 상임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한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한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예? 근데 여기서요, 일단 적용 범위 두 가지요, 두 가지. 이것은 일단 영업용 건물 임대차여야 돼요. 영업용.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주택은 주민등록 가지고 보호합니다. 상가는 뭘 가지고 보호해줘요? 사업자 등록 가지고 보호해준다 하는 거예요. 그 원리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는 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못 내잖아.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 이런 상가 빌딩에 입주해 있어. 그럼 교회 같은 경우에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처지가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대신 전세권 듣기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업자 등록을 낼 수 있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 적용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사업자를 낼 수 있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라고 100% 적용되는 게 아니고, 자, 보증금의 규모가 법이 정하고 있는 적용 보증금 규모 이하에 있을 때, 이하일 때 한해서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세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억에 월세가 3천만 원 이렇게 되면, 보증금 5억에 월세 3천이다 그러면 무슨 뷔페하고 막 그래. 뷔페 식당 같은 거 하고 그래. 그 사람은 부자잖아. 부자 아니에요? 보증금 5억에 월세 2천, 3천 내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보여줄 가치가 없어, 필요가 없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영세한 가난한 상가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이 법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요. 적용 보증금 규모가 일정 규모 이하일 때 적용되는 게 원칙이다. 이 두 가지를 통과해야지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게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382페이지에서요.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첫째 줄요. 중간부터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영업용 건물 임대차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네.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 중요합니다. 밑에 박스 별표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것은 서울 같은 경우는 적용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 적용돼요? 6억 1천만 원이야. 그 다음에 여기요. 두 번째, 과밀억제 권역요. 광명시 여기 들어갈까요? 과밀억제 권역. 부산광역시 이런 것들은 5억 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칸 보면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세종, 파주, 화성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여기는 얼마요? 3억 9천이야. 그 밖에 지역은 얼마요? 2억 7천이야. 이런 식으로. 이 적용 보증금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6억 1천 이하.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여기 과밀. 어? 그 다음에 부산. 그 다음에 어떻게? 얼마? 5억 이하. 이렇게 돼.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뭐요? 그 다음에 너무 많아. 광역. 어? 세종, 화성, 용인, 뭐 저쪽 하냐? 인구 좀 있는데. 광역시급. 네, 거긴 얼마야? 3억 9천? 9천이야.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얼마야? 2억 7천이야.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이제 시간 가면 갈수록 암기를 꼭 해두셔야 돼. 다만, 요때 이 규모를 따질 때는, 따져볼 때는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줘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해보면, 자, 서울, 만약에 보증금, 5천에. 월세가, 좀 안 맞네. 예.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가 500이라고 해봐요. 보통 보증금 500이면 월세는 한 500 정도, 600 정도 되는 거예요. 응? 보통. 보증금이 1억인데 월세가 200이다. 이상한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보증금 1억이다 그러면 월세는 한 500이나 600 정도가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이 규모를 따져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500만, 5천만, 5억이네. 거기다 뭘 더해요? 1억을 더하죠? 그럼 얼마가 돼요? 6억이죠? 이렇게 되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보증금 요것만 가지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 월세가 있을 때는 월세에다 곱하기 100을 해서 환산해 준다고? 그래서 더해 준다고? 그럼 만약에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입니다. 이렇게 되면 응? 이 사람은 서울에 있다고 해봐. 서울에 있을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아요, 못 받아요? 원칙적으로.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호를 받고 광명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광명. 못 받지? 이렇게 되는 거지. 원칙적으로. 예외는 또 있어요. 그 예외는 지금 공부하면 안 돼. 너무 어려워. 자, 원칙만 일단 알아두세요. 네, 그래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최단 존속기간이요. 최단 존속기간.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6개월 할 수 있을까요? 6개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6개월 할 수 있냐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래도 몇 년으로 돼버린다? 1년으로 돼버린다. 밑에 나와요. 밑에.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기간을 정함이 없거나 또는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그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그렇지만 이때도 임차인은 요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6개월로 했으니까 6개월만 장사하고 나갈래라고 해버릴 수도 있다. 이거 잘 나온다고요. 아까 주택도 그랬었죠? 딱 거기까지 봐주시면 돼. 나머지 모르셔도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갱신 요건이 나옵니다. 이게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냐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게 이 적용 보증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두고두고 이거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여기 지금 나오는 갱신 요구입니다. 갱신 요구권 이렇게 됩니다. 엄청 중요하죠.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사실은 상가에서는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상가 같은 경우는 상가 임차인은요, 영업을 잘해가지고, 그죠? 월세 내지만, 거기서 한 달 영업, 거기서 들어온 이익, 그것도 따지지만, 언제나 뭘 생각합니까? 장사가 잘 돼서, 나중에 나갈 때, 넘기면서 권리금 받아먹는 걸 언제나 생각한다고요? 상가는. 예. 그런데 이 영업기간 1년을 보장해줘. 6개월 해도 1년 한다며. 그럼 1년 동안 보장받는다고 해도 권리금을, 준 권리금을 회수나 하겠냐고. 못하지. 그래서 우리 법은 이 사람이 임차인이 원한다면 하여간 최소한 1년을 보장해주긴 하는데 장사가 잘 되고 그러니까 장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그래서 요구한다면 원한다면 5년까지 보장해주는 거예요. 5년까지. 그래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업기간을 보장해 줍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갱신 요구는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누구한테요? 임대인 보고 나 계속 장사하려 합니다. 장사 너무 잘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대인은요. 들어줘야 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은 원한다면 5년까지 장사할 수 있도록. 근데 5년이 지금 바뀌었죠 이번에? 10년으로 바뀐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하면 이제 임대는 몇 년을 각오해야 돼? 10년을 각오해야 돼. 그죠? 만약에 1년 했는데 장사가 안 돼. 그러면 때려치고 나가겠지. 장사가 너무 잘 돼. 그럼 어떻게 해요? 갱신 요구. 그러니까 갱신 요구는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하는데 이때 임대인은 최장 10년을 들어줘야 된다.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이에요. 자, 근데 임차인은 갱신 요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그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들어줘야 되는데 다만 갱신 요구가 있게 되면 요 10년 동안은 우리 임대인이 얻는 게 뭐냐? 월세 받아먹겠죠? 근데 그 월세가 맨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물가가 올라가거나 여러 사정 변동이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월세를 보증금을 올릴 수 있죠? 증액할 수 있다고요. 증액. 이게 돼요. 다만 너무 많이 올려버리게 되면 10년 보장해 주는 게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때 5%로 증액할 때는 제한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죠? 5% 넘지 못한다.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월세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올릴 때 몇 프로를 넘지 못한다? 5%. 20분의 1요. 5%. 상가도 5%예요.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갱신 요구를 통해서 이렇게
보장을 해주되 많이는 못 올리게 합니다. 그죠? 우리 교재 봅니다. 383페이지. 383페이지 가로 3번 보시고 반가로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한 만료 전 6개월부터 임대차 기한 만료되기 1개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갱신 요구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 반가로 2번 임차인의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한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을 10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10년. 어떻게 보면 좀 길다고도 느껴져요, 사실은. 건물집 주인 입장에서는. 사유주의. 일본은 더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일본 사유주의입니까? 일본은 더 길어요. 자, 그 다음에요. 반가로 3번에 보면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보는데 다만 차임이라든지 보증금에 대해서는 뭐예요? 증감 청구할 수 있죠. 깎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깎기 하겠습니까? 다 올리죠. 이럴 때 반가로 4번 임대인은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여기 중요하네요. 갱신 요구를 갖다가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갱신 요구를 어떻게 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죠? 거절 사유.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 그 중에서 몇 가지만 해볼게요. 자, 문제 되는 거 보면 1번이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박스에서. 3기의 차임 연차가 있어요. 임차인이 3달치 월세를 안 내고 있는 상황이요. 그러면서 계속 장사하겠다고 갱신 요구해. 그럴 때까지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다. 1번 시험에 잘 나오는 거고. 4번 보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도 없이도 무단으로 자기 맘대로 전부나 또는 일부를 어떻게 해요? 전대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절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빵집을 운영해요. 근데 빵집을 하다 보니까 파리바게트 하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 적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장사가 잘 안 돼. 같은 위치에서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장사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 가게를 얻어가지고 파리바게트를 해보는데 잘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넘겼지. 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자기 사업자가 걸려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겨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해? 옛날 사람 사업자를 걸고서 그 사람이 영업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일정 부분 월세 주는 걸로. 이렇게 되면 이게 무단전대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들키면 갱신 요구를 혹시 임차인이 해오더라도 임대인이 뭐예요? 나 원래 이렇게 했으니까 안 들어주겠다 하고 내주자 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단전대이고 아무 생각 없이 하시면 안 돼. 의미 있습니다. 우리 슈퍼 같은 것도 보면 무슨 정육점 코너라든지 채소 코너 같은 걸 이렇게 세 놓는 경우가 있잖아. 슈퍼 전체 임차인이 다시 전대하는 경우가 있잖아. 주인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이 함부로 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거절당할 수 있다. 그죠? 자, 7번이 문제입니다. 7번 보시면 임대인이 다음 강목이라는 것은 다음 밑에 나와 있는 가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뭐하거나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것이 필요한 경우. 그렇죠? 자, 여기서 상담을 많이 의뢰하는 게 요 사유예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생각해 보세요. 상가를 얻었어.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갔네. 그런데 조금 있다 한 1년쯤 있는데, 장사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갱신 요구해서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만 무슨 얘기가 하냐면 건물주가 한 소리가 이게 지금 재개발이 들어가서 곧 철거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장사해봤자 올해 한 6개월밖에 더 못한다는 거야. 갱신 요구했더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임대인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거 못 들어주겠다고 하고 앞으로 한 6개월밖에 장사 못합니다. 그랬을 때 그게 정당하냐 이 말이야. 응? 그 소개한 부동산에서도 그런 소리 안 했거든. 그죠? 그러면 소개한 부동산 입장에서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장사해가지고 좀 하는데 잘 돼가지고 좋아했는데 뭐요? 재개발 한다고 그러면서 나가라고 막 그러는. 이건 법에 따르면 이거 재개발 앞으로 좀 이따 언제 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신의칙상은 맞을 수 있는데
그건 관계의 법령에 따라서 재개발이 이루어진 게 되나서 그 주인이 얘기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어. 법에 따라서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잖아, 지금. 다만 이제 소개하는 개업 공인중개사 관점에서는 앞으로 그럴 거라고 한다면 그런 상가를 소개할 적에는 뭐예요? 얘기해 주셨어야 돼.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확인 설명 의무 차원에서 좀 문제가 될 뿐이고 여기에 걸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 상가 입찰은 어떻게 돼요? 비워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왜냐면 가나 다 중에요. 답은 보세요. 다. 다음 페이지 보면 답은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뭐예요? 재건축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면 할 말이 없다고요. 비워줘야 된다고. 자, 또 한 가지 많이 벌어지는 거. 건물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상가 임차인 요 사람을요 내보내고 싶어. 왜냐? 이게 지금 한 3층짜리 건물밖에 안 되는데 대로변에 붙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사겠대 이걸. 사겠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빌딩을 올리겠다는 거지. 또 비싸게 사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어떻게 해? 비싸게 팔아야지. 팔라고 그랬더니 누가 장애인이 되는 거요? 그 임차인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 나 재개발한다고. 철거하고 재건축한다고. 얘기하면서. 내보내려고 그래. 근데 그 사람만 내보내면 돈 벌 수 있잖아. 나 철거하겠습니다. 재건축하겠습니다. 라고. 과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상가 임차인을 내쫓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그걸 누가 가르쳐줬느냐?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준 사람은 변호사들이에요. 철거한다고 그러세요. 내용만 보내세요. 내보내세요.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 뒤에 법을 고쳤어요. 만약에 이렇게 철거하고 재건축하고 뭐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우리가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미리 고지했어야 되고 고지도 안 한 채 만약에 나중에 갑자기 어느 날 느닷없이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나가라고 하면 그건 들어줄 필요가 없다라고 법을 고친 거예요. 하도 그런 일이 많아서. 그게 가번이에요. 가번. 가번 읽어볼게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라든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뭐요?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이랬을 때만 비우라고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재건축에 대한 계획을 갖다 전혀 이런 방구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요. 누가 비싸게 사겠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철거해야 되겠는데 하면서 나가시라고 하면 안 들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게 가번이죠.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권리금요. 자, 지금 시험에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적용보증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갱신요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권리금이에요. 자, 칠판을 보셔야 돼. 권리금은요, 여기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여기 지금 건물주가 있습니다. 갑이에요. 임대인이죠, 임대인. 건물주. 근데 A가 임차인이에요. A는 요 갑의 요 점포를 빌려서 음식점 영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A가 이걸 계속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B라는 사람한테 이 가게를 넘길 수 있죠. B. 그러니까 요 B라는 사람은 이제 새로 임차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야. 그 가게 인수받으려고 그래. 요건 기존 임차인이고. 이랬을 때 이 음식점이 가만히 보니까요. 사람이 무지하게 단골이 많아. 장사 잘해갖고. 그렇죠? 그럼 권리금 세게 부르겠네. 그래서 권리금 음식점 요거 저 넘겨받을 때 영업권을 넘겨받는 거예요. 영업권. 그래서 이게 지금 장사가 잘 되고 있으니까 요 B는 이번에 퇴직하신 분인데 새로 차려가지고 하려고 그러면 막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힘드니까 어떻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냥 인수받아서 하려고 그래. 1억에 인수받는 거라. 가만히 보니까 여기 지금 아무리 못해도 거기 뭐 냉장고라든지 시설 같은 게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단골도 많이 돼 있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서 1억을 주고 영업권을 사버려. 근데 B 입장에서는 이걸 사가지고 진짜 자기가 여기서 음식점 영업을 하시려면 점포 주인하고는 또 따로 계약을 체결해야 돼. 이게 무슨 계약이냐면 요 점포를 빌리는 계약이야. 그 점포 빌리는 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요? 임대차 계약이라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첫 번째, 자, 영업권을 넘겨받는 권리금 계약을 하고, 이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하고는 뭐예요? 점포 빌리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데, 여기는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에,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야. 계약기간 2년, 이런 식으로.
계약서 2장 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장사할 수 있게 돼요. B가 장사하려면.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가만히 보면 문제는 뭐냐면 B가 이걸 갖다가 영업과를 갖다가 사면서 권리금을 주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진짜 이 사람이 인수받아가지고 영업을 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되거든. 요게. 근데 이게 체결될 건지 말 건지는 요 사람 마음이야, 요 사람. 만약에 이 사람이 이걸 계약을 체결 안 해줘버리면 아무리 둘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주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인수를 못 받게 돼요. 이게 안 돼버리면. 영업할 점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이 만들기 전까지는 뭐가 문제냐면 이 사람이 이걸 해주고 안 해주고에 따라서 권리금을 받아 먹을 수도 있고 못 받아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야. 권리금이 보장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법을 바꿔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이 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 A 임대인은, 갑 임대인은 어떻게 해? 이걸 갖다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걸 해 주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체결해 줄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거 체결해 줘야 돼. 만약에 안 해주면 그때는 배상 청구를 당해요. 손해배상 청구를.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자는 거예요?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데려가면 해줘야 돼 이걸. 물론 100%는 안 해요. 안 해줘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데려갔을 때 만약에 이걸 안 해주고 해방을 놓잖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돼 있어. 여태 이 사람은요, 잘 보실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데 언제 데리고 와야 되느냐, 이 사람을. 아무 때나 데려간다고 된 게 아니에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이거 바뀐 거 이번에. 임대차 종료 시까지. 요 사이에 딱 데려가야 돼. 그러니까 가게에 인수할 사람이 나타났다고 해서 1년이나 남았는데 그때 데려가가지고는 이걸 체결해줄 의무가 없게 돼요, 여기는. 또 한 가지, 임대차가 종료되고 나서 데려갔어. 체결해줄 의무가 없어요. 딱 언제 데려와야 돼? 6개월 전부터, 옛날에 이게 3개월이었거든. 3개월이 너무 적잖아. 그래서 6개월로 느린 거야, 이게. 요 사이에 데려와야 된다. 그러면 체결해줘야 된다. 만약에 데려왔더니만, A가 하는 소리 들어봐요. 데려왔더니만, 하는 소리가. 자기한테도, 임대인한테도, 응? 자기한테도 권리금을 달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좋아. 데려왔어? 해줄게. 대신 나한테 권리금 5천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권리금을 요구해요. 누가 요구한다고 지금? 임대인이 요구하는 거야. 임대인이 권리금을 요구했다 그런 것은 뭐야?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도 주는데 여기 또 주고 도망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건 해방 놓는 거야, 해방 놓는. 이거라고, 이거.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임대인이 요구한다든지 또는 권리금을 받아먹는 거야. 이게 다 걸리는 거야, 이게. 손해배상 청구 당할 일이라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데려가서 B를 그랬더니 갑이 뭐라고 그래? 해주겠대. 웃으면서 해주겠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라? 해줄 텐데 그런데 보증금은 2억으로 하고 월세는 1,000만 원으로 해줘.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해준다는 얘기 안 해준다는 얘기요?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어? 얼굴을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웃으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게 해방 놓는 거지 뭐예요. 해방 났다가는 어떻게 돼? 이렇게 해방 났다가는 이거. 이 기본적인 구조를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누구를 보호하려는 거야? 이 사람을요. 어? 자, 교재를 한번 밑줄 그어볼게요. 384페이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쉬도록 할 겁니다. 384페이지 가로 4번 보면 권리금하고 권리금 계약이란 말이 나와. 권리금이란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이게 판례이면서 이번에 조문으로 된 겁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영업시설 비품까지 끊어 읽으시고. 이게 시설 권리금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요.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까지 끊어 읽으시고. 거래처가 많다. 신용이나 그 다음에 영업상의 노하우 이런 것들. 이게 영업권리금이에요. 요 권리금이. 요 대가로 주는 돈을 영업권리금.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요게 세 번째입니다. 위치가 너무 끝내줘. 바닥권리금이에요. 이게 바닥권리금. 권리금의 형태가 세 가지예요. 시설권리금,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닥권리금. 이 바닥권리금은 이제 주인들이 받아먹는 경우가 있어. 임대인들이. 응?
이 세 가지 권리금을 이거 세 가지를 권리금이라고 그래요. 자, 이런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기본적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셋째 줄 끝부분에 보시면 이러한 권리금은 임대인이 받아먹는 경우도 있어요. 바닥권리금. 그 다음에 대부분 누가 받아먹죠?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주는 금전 이외, 그러니까 거기 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등의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걸 권리금이라고 하고, 이 권리금 계약은 밑에 보시면 누가 누구랑 체결한 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체결되는 권리금 계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하고 하는 거 아니고, 임대인하고 하는 건 무슨 계약이라고 그래? 임대차 계약.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으시면 되겠고요. 자,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임대인은, 자, 지금부터 밑줄을 긋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또 언제까지요? 종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 데려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까지 딱 밑줄. 그래서 밑에 방해 행위가 파란 박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란 박스 1번에 보면 요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데려오는 자에게 권리금을 뭐 한다고요? 요구의 동그라미, 요구란 단어가 중요해요. 요구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둘째 줄, 권리금을 뭐 한다고요? 받아먹는다고요. 수수, 요구, 동그라미, 수수, 동그라미. 2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 지급하지 못하게 한다. 그죠? 그것도 방해 넣는 거죠. 지금 이거 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뭐예요? 방해 넣는 거 보고 있죠? 임대인이 달라고 한다고요? 또 받아먹는다고요? 아니면 또 뭐 지금 본 것처럼 아예 해줄게. 대신 여기다는 절대 권리금 주지 마이. 해줄게. 여기는 절대 권리금 주지 마이. 그게 뭐예요?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리금 못 받아먹게 하는 거라고 지금 방해 넣는 거라고.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 건물에 관한 초세, 공과금, 주변 상가 건물의 차임이나 보증금, 그 밖에 부담했다는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거야. 현저히 고액이라는 거야. 예? 현저히 고액이다. 여기가 포인트. 현저히 고액. 아까는 제가 말씀드릴 때 보증금 1억에 월세 500인데 보증금 2억에 월세 1000. 그건 납득이 됩니다. 현저히 고액. 근데 만약에 이랬었는데, 원래 임대차 조건이 이랬었는데 보증금 1억에 월세 600으로 올렸다 또는 700으로 올렸다. 그죠? 그건 모르는 일이요. 그렇죠?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기타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걸 얘기하는 거다. 그죠? 기타 등등등이다. 이 말이지. 자, 그 다음 오른쪽 페이지요. 하나만 더 보면 됩니다. 이제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3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우리 임대인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방해를 한다면, 방해한다는 게 지금 칠판에 지금 써놓은 거죠? 요구하거나 또는 현실적으로 받아먹거나 현재의 고액을 부르거나 아니면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방해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임차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죠. 아까 지금 상가건물 임대차 보법을 다 못 끝냈어요. 뒤에 조금 남았어요. 쉬었다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